네, 이 전 시간에는요,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해서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그 내용, 그 목적에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이 시간에는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인 바로 이제 의사표시적 요건을 봅니다. 자, 법률행위는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합니다.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사를 밖으로 이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적 요소하고 이제 표시적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컨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X 물건을 10억 원으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X 물건에 대해서 이제 사고 팔려고 합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팔 때, 청약을 할 때요, 이 사람이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의사는 10억 원으로 팔 생각이었습니다. X 물건을 팔 때. 그런데 공 하나를 빼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계약서에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는 않습니다. 한글을 사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혼동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요, 한글을 사용한다든지 한자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잘못 표시를 해가지고 1억으로 판다라고 청약을 해버린 거예요. 공안을 빠뜨린 거죠.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을이라는 사람은 이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1억으로 판다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래? 라고 해서 1억으로 산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1억 원에 살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을은요, 1억 원에 살 생각으로 1억 원으로 산다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을은 의사표시가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자, 1억으로, 계약서에는 1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표시된 1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사는 이제 또 불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그 법률행위가 일단 1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억으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느냐. 즉, 유효하고 그 유효가 확정적으로 유효하냐 이거죠. 확정적으로 유효하냐. 만약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면은 을은 갑에 대해서 1억을 주면서 X 물건을 넘겨달라는 권리가 발생할 것이고, 갑은 1억만 받고 X 물건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을은 좋겠지만요, 갑한테는 너무 가혹한 것이죠. 10억짜리 1억 원에 팔아야 되니까. 자,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대로 그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인데, 이 사람의 의사와 불일치하게 지금 효과가 발생해 버렸잖아요. 1억으로.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의사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완전하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요.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일치가 됐을 때, 즉 10억 원을 팔 생각으로 10억 원으로 표시하고 10억 원을 살 생각으로 10억 원으로 표시하고 이랬을 경우는 완전히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사표시는 일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을과 계약을 해요. X 물건을 이제 사고 팔려고 계약을 하는데요. 이 X 물건이 사실은 이게 한 10억 정도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이 X 물건을 10억 원으로 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요, 말을 합니다. 야, 이 X토지는 좀 있으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릴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린벨트를 말합니다. 그린벨트를 한번 묶여버리면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버립니다.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나의 정보에 의하면은 X토지는 그린벨트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 토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그린벨트로 묶여버리면 시가 지금은 10억 정도 되지만은 이것은 2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꼭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내가 5억을 줄 테니까 5억에 팔라라고 합니다.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는 그린벨트로 묶일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토지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기에 넘어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더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토지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다. 지금 당장 5억 원이라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를. 5억 원으로 팔아야겠다는 의사를 가지고요. 5억으로 팔겠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요. 물론 이 사람도 5억으로 사겠다는 사람 가지고 5억 원으로 사겠다고 표시를 하겠죠.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자, 요 경우하고 요 경우는 차이 나는 점이요. 갑은 지금 자기가 1억 원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10억 원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10억 원으로 이제 팔 생각이었는데 1억 원으로 지금 잘못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표시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공안화를 당연히 붙였겠죠. 즉, 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이죠. 이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데는 의사가 없다. 의사가 흠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나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갑은 지금 자기가 5억 원으로 쓰고 있고요. 자기가 5억 원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지금 당장은 지금은 이게 최선이다라고 해서 5억으로 팔 생각을 가지고 5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서에 5억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의사 표시는 일치합니다. 자, 다만 의사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완전히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5억으로 살 생각으로 5억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5억으로 계약은 완전하게 확정적으로 또 유효하냐 이거예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면 은은 5억만 주고 X 물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때 갑은 의사표시는 일치합니다. 의사표시 일치해요. 그러나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죠. 하게 되는 동기에 어떻습니까? 하자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하자가. 사기나 강박이라는 그러니까 사기라는 하자가 있었던 거죠. 물론 강박이 있었을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10억 원을 팔 생각이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5억에 팔아, 안 팔면 죽여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갑이라는 사람이 알았다. 살기 위해서 5억으로 알아서 팔게 합니다. 그리고 5억으로 팔게라고 팔 생각을 가지고 5억으로 표시를 해요. 자, 갑은 5억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의사 표시가 일치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어떻습니까? 이런 의사 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 강박이라는 하자가 있게 되겠죠. 이런 하자가 있는 의사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비록 의사 표시가 일치됐다고 해도 을에 대해서 5억 원만 주고 X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확정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을 법으로 보호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질 않는다. 다시 말해서 법률행위에서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표시적 요소와 관련돼서 의사표시가 이렇게 불일치가 없고요. 하자도 없었을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즉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있어서 그리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확정 가능 적법 타당도 마찬가지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유효하기 위해서는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타당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뭐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적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규정해 놨어요. 자, 의사표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가 만약에 불일치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의사표시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소극적으로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이건 알 수 있겠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으면 완전히 확정적으로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확정적으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확정되지 않으면 과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먼저 첫 번째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자, 먼저 의사표시가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를 해보죠. 불일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불일치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죠.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의사표시가 불일치합니다.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가지고요. 이런 의사표시의 불일치를요, 스스로 알면서 불일치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스스로 표의자,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을 이제 표의자라고 합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표의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 표의자 스스로요, 알면서 불일치한 의사를 알면서 스스로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스스로 알면서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속적으로 표현하는 걸로 거짓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기는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쪽에 두고 거짓말을 표현하는 거죠.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이 되겠죠. 일부러 이렇게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거짓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법에서는 이것을 허위 표시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어떻습니까? 일부러 허위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허위 표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허위로 이렇게 알면서 의사표시를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또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는데 알면서 하는 것이요. 단독으로 이렇게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독으로 자기 혼자서 단독으로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과 짜고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서로 짰다 이런 것들을 법에서는 통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통정. 서로 짜가지고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허위 표시는 단독 허위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로 둘로 나눕니다. 근데 둘 다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요. 이게 용어가 혼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허위 표시 그러면은 통정 허위 표시를 우리가 허위 표시라고 주로 사용을 하고요. 단독 허위 표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또는 진이 아닌 표시 또는 진이 아닌 표시라고 해서 비진이 표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비진이 표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좀 더 어렵게 표현하게 되면 단독으로 이렇게 허위 표시를 함에 있어서 진정한 의사는 따로 두고 거짓으로 표시한다. 진정한 의사, 진정한 심리적 의사는 따로 두고 표시를 한다 그래서요. 심리유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실정한 의사는 따로 이쪽에다 보유해 놓고 표시를 한다. 그래서 심리유보라고 표시를 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이 표시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단독 허위 표시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 규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는 몇 조에 규정되어 있느냐. 자, 13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서 법 조문이 있는데요. 이것이 1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07조.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금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법 조문을 자꾸 하다 보면 법 조문이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단독으로 허위 표시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통정해서 이루어진 허위 표시. 이것도 보통 우리가 허위 표시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를 말하고요. 이 통정 허위 표시는 이제 108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의사표시 불일치에 있어서는 스스로 알면서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허위 표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르면서 표의자가 스스로요. 모르면서 불일치하다는 걸 모르면서 이렇게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착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요. 착오에 의한 서로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모르는 경우를요. 우리는 착오라고 합니다. 착오.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제 109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대표적인 것이 방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입니다. 자, 갑은 지금 의사표시와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어요. 불일치하고 있죠. 그래도 불일치한 사실을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착오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하나 순서대로 하나씩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요건으로 해서 의사표시는 일치를 합니다. 일치래요. 그러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하자라는 것은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요. 사기, 강박에는 하자에 의한 의사표시.
자, 사기강박한 의사표시는 그 다음에 몇 조가 되겠습니까? 110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이 모든 내용들은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또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완전하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의미는 요 행위를,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매매를 했다든지, 법률행위 그러면은 매매, 계약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무효라는 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니까 어떤 권리 의무도 이제 변동되지는 않겠죠. 또는 일단 유효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취소. 그 법률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취소가 돼버리면요. 그 효과는 무효하고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무효냐 아니면 일단 유효하고 취소를 해야만이 무효가 되느냐 이 차이예요. 취소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무효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취소를 하지 않으면 이제 유효가 되는 거죠.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무효일 뿐인 것이고요. 따라서 무효나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효력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요. 107조, 108, 109, 110 하나하나 비진입 표시란 무엇이냐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먼저 130페이지 보시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고 있습니다.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무엇이냐? 자, 방금 우리가 했던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있긴 하였지만 그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데 그 불일치한 사실을 스스로 알고서 하는 의사표시. 이것을 우리는 비진입 표시라고 한다.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진입 표시의 대표적인 예는요, 요런 거.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 예를 들면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밑에 예도 있습니다. 사례 접근해가지고 예도 있는데요. 요런 예도 있겠지만 이런 예 한번 들어보죠. 갑이 X, 도자기를 가지고 있다. 도자기는 동산이니까, 동산이죠. 도자기를 가지고 있다. 현실에서는 많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비진입 표시는. 도자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도자기를 꼭 갖고 싶습니다. 친구인데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서 갑이 알았어. 네가 이걸 그렇게 좋아하면은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증여의 표시를 해요. 증여하겠다. 그래 너 가져라고 표시를 했어요. 근데 표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증여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얘가 워낙 원하고 힘들어 하기 때문에 증여하겠다고 한번 표시를 했을 뿐이지 이 사람의 진정한 의사는 어떠하냐면요. 증여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이죠. 의사의 흠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 증여에 표시는 했지만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었다. 즉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거죠. 이런 의사가 없이 표시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갑은 스스로 어떻습니까? 알면서 하는 거죠. 나는 속으로는 증여할 생각은 없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의 어떤 워낙 원하고 하니까 한번 해봤어요. 증여하겠다고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 증여할 생각 없다는 스스로 알면서 일부러 어떻습니까? 허위로 표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은 주겠다고 고마워 라고 하는 거죠. 증여를 받을 의사를 가지고요. 증여받을 의사를 가지고 증여받겠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고맙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을은 증여에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지금 갑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 과연 갑은 이 사람이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효식 행위라고 했어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표시를요 증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겠다고 했으면요 표시된 대로 일단 무조건 유효하냐? 아니면은 유효하다고 하게 되면 을은 갑한테 X 물건을 달라고 하게 되면 준다고 했으니까 줘야지라고 X 물건을 달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만약 이것이 유효하게 되면 갑은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때 과연 갑은 을한테 X 도자기를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느냐? 을은 갑에게 X 도자기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느냐죠. 이것이 바로 비진입 표시에 이루어진 이제 그 의사 표시의 효력이 됩니다.
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의사만 있어서, 의사표시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갑의 의사표시도 있어야만이 두 개가 합치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을의 의사표시가 아무리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갑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면 어떻습니까? 을의 의사만 있지, 갑의 의사표시는 없기 때문에, 을의 의사표시만 있고, 갑의 의사표시는 없기 때문에, 계약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갑의 의사표시가 과연 유효하냐라고 보는 겁니다. 갑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냐. 이때 이것이 바로 비진입 표시의 이제 효력이 됩니다. 자, 이런 비진입 표시를 했을 때요. 비진입 표시를 했을 때, 우리 법은 일단 표시가 됐으면은 이 사람이 스스로 거짓말, 허위 표시를 한다는 거는 우리라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은요, 일단 그 효력이요. 비진입 표시를 했을 때 이제 당사자 간의 효력입니다. 첫 번째, 당사자 간 효력이에요. 당사자 간에 그 표시를 했던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 효력이 있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항상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그 상대방을 먼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 거래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요, 표시대로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표시대로 유효하다. 표시대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죠. 표시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징역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물건을 넘겨줘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비록 갑 너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지만은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진정으로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을이라는 사람이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표시가 됐으면 우리는 표시만 보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표시된 걸 주로 믿게 되는 것이지 의사는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요. 일단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이런 표시를 했냐 이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시대로 일단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예외적으로 상대방도요, 알았어요. 이 사람이 줄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표시만 이렇게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다. 우리 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실을 알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런 것을 우리 법에서는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악이.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알았다. 반대말은요, 이제 선이라는 단어인데요. 선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은 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무슨 악한 의도, 선이라는 의미가 선한 의도 이런 게 아니에요. 선한 의도, 악한 의도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사실을 알았으면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사실을 몰랐을 때는 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이 표의자의 어떤 비진입 표시,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비진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어요. 알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이럴 때는 다시 상대방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고 표의자를 보호해 줘야 되겠죠. 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선의가 되겠죠. 몰랐지만은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번을 다시 생각하지 않았다. 잘못이 있는 거죠. 이것을 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걸 과실이라고 해요. 법에서는 주의 의무 위반. 그러니까 한 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었는데 몰랐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과실 있는 자도 한 번만 생각하면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으면 알 수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보호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상대방이 만약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요. 그 비진입 표시라는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고 비진입 표시란 표의자를 더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효라고 합니다.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의사표시가 무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을이 갑의 비진입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징여는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징여계약을 근거로 해서 갑은 을에게 X 물건을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비진입 표시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1항 보죠. 107조 법조문 보시면 표의자가 이렇게죠. 표의자, 의사표시라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를 의미합니다.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말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이. 그래서 진이는 그냥 의사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알고 한 것이더라도,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라는 거죠. 알면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유효다라는 거죠. 여기서 유효라는 것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진이 아닌 의사 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거나 또 알 수 있었어요. 한 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그 진이라는 의미 있는데요, 진이. 좀 밑으로 내려오면 성립 요건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자, 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말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니은 보시면, 표의자가 현재 특정한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그 생각, 쉽게 말하면 의사를 의미합니다, 의사. 이 진이라는 것과 의사, 그러니까 진이라는 의미가 진정으로 말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죠. 자, 우리가 사기인 의사 표시를 한다고 했을 때요. 자, 갑이 원래 이것도 얼마에 팔고 싶어 했습니까? 이 사람은 10억에 팔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의 진정한 의사, 진정으로 바라던 것은 10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하자, 사기나 강박이 개입됨으로써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그럼 5억이라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5억으로 표시를 한 것이죠. 그러면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일치한다는 거죠. 비록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10억으로 팔고 싶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막상 물건을 팔 때는 지금 5억으로 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진이라는 의미는요,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 10억,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의사적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의사.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라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는 것은 의사와 다른 표시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런 거는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따라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항상 의사표시가 일치하게 됩니다. 알고 있죠. 사기나 강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지금 표시하고 있는지, 표시하고 있는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의사표시는 일치하게 되고, 다만 그 하자가 있을 뿐이죠.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도 진이도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예, 진정으로 바라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동그라미 3번에도 있죠.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 보시면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요, 그것은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진이 표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진이 표시가 될 수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사자 간의 효과입니다. 당사자 간에.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악의 과실을 쓰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앞으로요, 이제 X 물건이 만약 부동산이어가지고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등기까지. 소유권을 다 넘겨줬어요. 소유권을 등기까지 됐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법률행위 자체가 만약에 무효가 돼버리면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등기는 법률행위를 이제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등기도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의사표시가 무효가 돼버리면요,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면 당연히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무효면 당연히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고,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면은 법률행위도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이 법률행위의 본체, 본질적 요소가 의사표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를 혼동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혼동해서 잘 사용해요. 그래서 의사표시 무효다, 법률행위 무효다, 그 비슷한 말이다,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같은 말로. 만약에요, 이 증여가요, 상대방이 몰랐어요. 비진이 표시라는 거 몰랐습니다. 선이에요. 그리고 선이면서 동시에 과실도 없습니다. 무과실이에요. 무과실이면 당연히 이것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때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을이 그 비진 표시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면 증여는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도 유효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등기, 을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팔았어요. 제3자가 되겠죠. 제3자. 제3자한테 팔았습니다.
이 제3자는요,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유효였을 때는요, 제3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3자와 관계에서요. 제3자와 관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어가지고 무효가 됐을 때요. 자, 무효가 되면요, 이 증여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증여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등기도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자,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 등기가 무효이니까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등기가 없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X물건은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비록 등기는 을한테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등기와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증여가 무효가 되고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따라서 갑이 여전히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게 무효가 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무효가 됐을 때요. 자, 무효가 됐으면은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병이라는 사람은 물건을 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등기만 보고 물건을 사는데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의 비진입 표시에 의해서 이전된 것이어서 이것이 무효다 라는 사실까지 제3자가 물건 사면서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까지 다 조사하고 물건을 사야 된다 그러면은 함부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거래 안전이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법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비록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요. 자, 무효인, 비진입 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게 비진입 표시에 무효이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즉, 선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실을 몰랐어요. 몰랐을 경우에, 선이었을 경우에는 이 선의의 병에 대해서는 갑이 이것을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는요, 비록 이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요, 여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무효라고 하더라도요, 처음부터 이것이 유효였으면 당연히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제3자는 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무효였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록 무효라고 하더라도요, 이 무효는 갑이 을에게, 그 당사자에게 무효는 주장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효이니까 여전히 내 거야. 내 거니까 너는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 아닌 사람,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너는 소유자가 아니야. 이 사실을,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야 병이라는 사람이 거래에 안전이 돼가지고 쉽게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효라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병한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는 이것을 유효인 걸로 취급을 해준다는 거죠. 유효인 걸로 취급을 해주니까 병은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다만 이때의 병도 선인 경우만 보호가 돼야 되겠죠. 이것이 무효다는 사실을 몰랐던 선의자만 보호하는 것이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취득한 사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이 무효는 선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여기서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이 비진입 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기초로 해서 새롭게 다시 법률관계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새롭게 법률관계를 맺은 이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가지고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이라는 것은 주장 이런 거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주장을 못한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요. 동그라미 2항이 있습니다. 자, 전항의 의사표시에 무효는 이렇게 돼 있죠. 무효. 유효가 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무효가 됐을 때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3자는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증여할 생각 없이 증여를 한 사람이요, 소유권까지 등기까지 해주는 일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3자가 이렇게 생기는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겠죠.
그리고 비진입 표시가 이루어지는 일도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비진입 표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보통 회사에서 갑 회사가 있습니다. 갑 회사가 있는데 직원들이 A, B, C, D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자를 수는 없어요.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는 거죠. 해고는요, 이런 노동자, 근로자들의 어떤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있었을 때만 해고를 할 수가 있지, 함부로 해고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르고 싶어도 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강은 엉망이에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한번 휘어잡기 해서요, 전부 다 일괄사직서 내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방적으로 해고는 제한이 되지만요, A라는 사람이 사직서를 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면직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사직을 했으니까요. 사직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해고를 못하기 때문에 일괄 사직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낸 다음에 여기서 사직서를 수리해버리면 이제 당연히 면직이 되는 것이죠. 사직서를 냈으니까. 근데 이제 사직서 내라고 했어요. 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사직서를 내기 싫어요. 만약 혹시라도 이게 수리가 돼버리면 이 사람은 회사 그만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내기 싫은데 회사가 경영 어떤 방침이라든지 어떤 기강을 잡기 위해서 다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냈어요. 냈는데 나만 괜히 안 냈다가 나만 더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사직에 어떻습니까? 의사가 전혀 없어요. 없는데 자꾸 내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직의 표시에 해당하는 의사는 없었던 것이죠. 의사가 없었습니다. 자, 요런 경우에 그래서 사직서를 냈어요. 그랬는데 각 회사에서요, 다른 사람은 다 수리를 하지 않았는데 A만 수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효과.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면직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수리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A라는 사람은 당연히 면직이 되느냐 이거예요. 면직이 되느냐. 회사를 못 다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요, 이것도 비진입 표시하고 연결되겠죠. 자, A라는 사람이 사직의 의사 표시를 했지만 이 사람은 비진입 표시를 한 것이죠. 비진입 표시. 자, 비진입 표시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 표시는 있었던 걸로 봐서 원칙적으로 면적이 되더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죠. 상대방이 이런 비진입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건 무효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은 상대방 갑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경영 방침이랄지 강제로 일괄 사직서를 내게 했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의 표시라고 했다는 사실을 회사는 당연히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는 있었던 거죠.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는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수리의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면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강제랄지 회사의 경영 방침 이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회사 경영 방침에요. 경영 방침에 의해서 사직서를 낸 것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이 한번 회사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번 사직서를 내봤어요.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나 안 잡나,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한번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해봤습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죠.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냐라고 하면서 수리를 해버렸어요. 수리를 해버렸습니다. 표시를 해가지고요. 수리를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효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비진입 표시니까요. 이 사람은 의사가 없이 표시를 했기 때문에 비진입 표시입니다.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 표시는 유효한 것이 되는 거죠. 유효하기 때문에 면직은 어떻게 됩니까? 수리를 통해서 면직은 유효한 것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사가 시키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 사람이 비진입 표시라는 사실을 모르겠죠. 모르는데 굳이 과실도 없는 거죠. 과실도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돼서 이 사람은 면직 처리돼서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비진입 표시가 이렇게 적용되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비진입 표시라고 해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동그라미 3번은 좀 애매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런 것들은 비진입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않는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사직의 의사표시는요. 이것은 비진입 표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비진입 표시가 아닌 것이 돼요. 그러면은 아니 회사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러니까 정도를 보는 겁니다.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해가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그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있는 것이 돼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돼요? 의사표시에 불일치는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효한 거죠. 다만 유효한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강박에 의한 본명,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문제만 발생하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요. 만약에 강박에 의해서요. 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표시를 한 거예요. 의사, 그러니까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 되겠죠.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으면 이거는 비진입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강박이 있긴 하였지만 이것은 비진입 표시로 가버려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버렸기 때문에 비진입 표시를 합니다. 자, 요것은 약간 그 어감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일단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있고 일치가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하고 정도의 약간 차이인데요. 만약에 사기 강박을 통해서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으면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아니라 의사 표시의 불일치의 문제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달라져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면 이렇게 됩니까? 이런 것들은 없어요. 기준이라는 게 없고 그냥 판례가 봐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으면은 이거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의 문제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존재하면은 이런 경우는 사기 강박의 의사 표시를 가요. 이건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한 요 정도까지만 좀 기억하시죠. 요 정도까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진입 표시를 했고요. 그 효과는 방금 설명했죠. 원칙은 당사자 간은 유효하고,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없지만 이제 제3자에 대한 효과까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응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허위 표시가 있죠. 그러면 이제 허위 표시를 보도록 하죠. 허위 표시. 자, 허위 표시는 이런 예를 몇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예가 허위 표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 하고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에 대해서요. 그 위에도 예도 있습니다. 갑에 대해서는 A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A라는 채권자가 있는데 채권자가 갑에 대해서 한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채권자예요. 채권. 화살표가 채권이라고 해보죠. 근데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변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아요. 근데 갑에게는요. X라고 하는 시가 10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돈을 갚기 위해서는 갑은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갚으면 되는 거죠.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다 모두가 천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 착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법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법은 이렇게 이제 항상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돈을 안 갚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돈을 안 갚게 되면 X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 10억짜리 돈을 안 갚게 되면요. A라는 사람은 결국 돈을 안 갚게 되면은 A는 이 물건을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갑의 물건은. 물론 이제 경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할 텐데요.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A라는 사람이 경매 보고 나가지고 채권 각서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죠. 종이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경매 주세요. 그렇게 경매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경매를 하려면은 A는 먼저요, 갑을 상대로 10억 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됩니다.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법원에 의해서, A가 갑에 대해서 10억 원의 채권이 있구나라는 것이 법원을 통해서 확인이 됐죠. 확인됐죠. 그러면 그 승소 판결문을 들고 경매법원에 가서 내가 채권자 맞습니다. 그러니 갑이 가지고 있는 X 부동산을 경매 좀 해주십시오. 라고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X 물건을 경매해서 시가 10억이 떨어지게 되면 그 10억 원을 A한테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경매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갑이 이제 돈 안 갚으면서 이걸 경미당하기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 재산을 뒤로 빼돌립니다.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 우리가 나중에 좀 기회 되면 또 할 텐데요. A 채권자가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물건을 경매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이 반드시 채무자 소유 물건이어야 되고요. 또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의 등기를 빼돌립니다. 을 앞으로 등기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은요, 서로 짜요, 짜. 그러니까 원래 갑과 을은요, 매매를 한 적도 없어요. 매매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매매한 것처럼 짭니다. 매매한 것처럼. 그래서 마치 10억 원에 매매한 것처럼 짜요. 그러니까 갑도요, 이 물건을 을한테 팔 생각이 없어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매매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마치 물건을 넘기기 위해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매매하지도 않았는데 매매하는 것처럼 표시를 한 거죠. 표시. 파는 것처럼 표시를 한 거죠. 청약 의사 표시를 한 것처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을도 짰죠. 을도 이 물건을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의사가 전혀 없어요. 의사가 전혀 없는데 둘이서 짜고 매매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갑은요, 자기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매매할 생각 없이 매매한다고 표시를 한 것이죠. 매매하겠다고 청약에 표시를 한 것이고, 을도 살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사겠다고 표시를 한 거죠. 승낙의 의사 표시를 했어요. 자, 둘 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갑의 의사 표시를 보죠. 자, 갑의 의사 표시는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자, 매매할 의사, 팔 생각도 없이 판다라고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그리고 갑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알고 있죠. 팔 생각 없이 매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짜고 했으니까 스스로 허위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허위 표시. 스스로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비진입 표시를 하는 거죠. 허위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 비진입 표시를요, 자기 혼자 비지시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상대방과 짰다라는 거죠. 짰으니까 을과 어떻게 돼요? 서로 짰다라는 걸 법에서 통정이라고 합니다. 통정. 서로 짰다. 그럼 짰다라는 사실은요, 단순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갑이 이렇게 서로 짜고 하는 거니까, 아, 우리가 팔 생각 없고 사고 팔 생각 없는데 이렇게 매매한 것처럼 꾸미자라고 해서 말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어떻습니까? 갑이 팔 생각이 없다는 비진입 표시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아는 정도를 넘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면서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어떻습니까? 양해까지 이루어졌어요. 양해라고 합니다. 양해. 아니면 그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 합의까지 있었어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거죠.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그러면 이 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는 정도를 넘어서 서로 짰어요. 짰다라는 말을 법에서는, 우리 판례에서는 양해, 합의, 합치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양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해가 있었다는 의미는 뭐냐? 알면서 서로 통정을 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통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해요. 통정에 의한 비진입 표시, 이것을 우리는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 허위 표시를 했는데 상대방과 통정에 의한 허위 표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를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죠.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요.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비진입 표시는 이제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있죠. 알잖아요. 알면서로 짰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악인 비진입 표시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무효라는 거죠. 무효.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을도 어떻습니까? 을의 비진입 표시가 있고요. 살 생각도 없이 사겠다는 비진입 표시가 있고, 그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갑과 통정이 이루어졌으니까 을도 통정 허위 표시란 거죠. 갑도 통정 허위 표시, 을도 통정 허위 표시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통정 허위 표시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매매, 통정 허위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통정해서 팔겠다고 했고 통정해서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죠. 그 팔겠다, 사겠다, 통정 허위 표시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이 매매를 뭐라고 하느냐? 가장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매매한 것처럼 가장을 했다는 거죠. 가장. 이게 가장 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허위 표시를 요소로 하는 이 가장 매매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의사 표시가 무효가 되면 법률 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를 했을 때요. 당사자 간 효과를 보죠. 효과. 그러면 먼저 당사자 간이요. 당사자 간은 어떻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는 이것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자, 무효와 관련돼서요.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동그라미 1항 보시면은 108조에 있는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에 의한 가장매매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밑에는 이해가 있는데 방금 설명했던 이해와 비슷한 이해입니다. 밑에 양가를 1번 성립요건 해가지고요. 그냥 성립요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비진입 표시했죠. 비진입 표시는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비진입 표시인데 플러스 통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통정허위 표시라고 한다는 거죠. 통정허위 표시. 자, 밑에 이해가 있는데 이해는 넘어가시고요. 자, 효과에서 당사자 간의 효과 있죠. 당사자 간의 효과. 당사자 간에는 무효다라는 거죠. 가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입증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입증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일반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깊이 할 필요 없고요. 자, 이게 무효이니까 그러면은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가 무효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이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갑에게가 있는 거죠. 갑이 소유자가 됩니다. 자, 갑이 소유자니까 어떻습니까? 갑은 A는 어떻게 돼요? 갑의 물건이기 때문에 얘가 경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문제가요. 자,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을 앞으로 된 등기는 어떻습니까? 소유권은 부당이득이 되겠죠. 자, 매매가 유효해야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런 원인 없이 을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을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여전히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해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등기를 말소시켜서 등기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의 소유 물건이고 갑 앞으로 등기도 돼 있기 때문에 이제 A는 어떻습니까? 승소 판결을 받아서 X 물건을 경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소유하고 있지만요. 갑이 이 등기를 회복할 리가 없겠죠. 회복해 들어오면 경매 들어올 테니까 이 등기가 비록 무효라고 하더라도요. 이 등기를 그대로 냅두지 자기가 이 등기를 말소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회복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A가 경매를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갑이 소유하고 있지만은 등기가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를 못합니다. 따라서 넘기시면은 양가로 3번에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민법 총칙에 보면은 넘어갑니다. 이 채권자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록 이것이 무효이라고 매매가 무효입니다. 무효라고 하더라도 A가 직접 나서가지고 갑을 대신해서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즉, 이 무효인 행위를 A가 직접 나서서 갑이 물건을 옮겨오지는 않을 테니까 A가 직접 나서서 이 매매 행위를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취소를 시키고 나서 다시 을 너는 갑에게 원상회복해라 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채무자가 이루어진 행위를 취소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시킬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효한 행위를 전제로 해서 그 행위를 취소를 하는 것이지 무효인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뭘 취소를 합니까?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유효한 행위를 없었던 걸로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취소인데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니까 논리적으로는 취소라는 것을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무효인 행위를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그러나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거죠. 비록 무효라고 하더라도 갑이 그 물건을 회복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나서서 취소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나 학설 모두요,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취소를 인정을 합니다.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도 취소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인정한다. 자, 채권자 취소권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자, 이거 무효라고 했습니다. 매매도 무효인데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요. 병이 여전히 소유자예요. 병이 여전히 소유자인데 을 앞으로 자기가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가지고요. 이것을 을이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3자에 대한 효과가 나오겠죠. 제3자, 병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갑과 을이 통정 허위 표시란 당사자가 될 것이고요. 이제 병은 새로운 제3자가 등장하는 거죠. 제3자. 제3자에 대한 효과가 이제 문제가 돼요. 자, 그것은 우리가 앞에 비진입 표시가 무효가 됐었다고 동일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자,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이게 무효이고 매매가 무효이니까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을이 아닌 갑이 소유자고 을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을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살 때요.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 등기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전에 혹시 물건을 살 때 통정 허위 표시로 등기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하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비록 을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게 무효에서 소유자가 아니지만은 등기된 것을 등기 이용해서 을이 병한테 팔게 되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산 사람이요. 새로운 이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이제 병이 있었을 때요. 이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이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요. 즉 선의였을 때 선이었습니다. 선의는 일단 추정이 됩니다. 스스로 선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입증에 관한 문제는요,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 시간에 다시 설명하고, 선의였다라면 이 사람을 보호해 줄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을 또 보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병은 보호가 안 되고, 그러면 여전히 갑이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자, 갑은 통정 허위 표시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을 보호할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죠. 거래 안전을 위해서 병을도 보호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선이라면은 갑은 을과의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을 병에게는 주장을 못합니다. 즉 병에 대해서는 이것이 유효이기 때문에 병이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죠. 병이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니까 갑은 상대적으로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한 효과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 무효를 가지고요. 무효는 선의의 제3자가 선의였을 때는 그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비록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했던 사람. 보호가치가 좀 적은 사람이죠. 그래서 병을 더 보호하겠다. 근데 만약에 병이 악의자였으면 뻔히 알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병을 보호할 가치도 없죠. 갑도 보호할 가치가 좀 없긴 하지만은 원래 소유자가 갑이었기 때문에 갑은 이 무효를 주장해서 너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건 내놔라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은 병이 선이었을 때는 병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갑이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자, 갑이 상대적으로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면 병은 이걸 10억 주고 샀으면요. 병은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그 현찰 10억 원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을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제3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원래 그 물건 판도는 누가 가져야 됩니까? 갑이 가져야 되는 것인데 아무런 원인 없이 이게 무효였으니까 원인 없이 을이 지금 그 1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네가 가지고 있는 이득은 부당이득이다라고 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어떻습니까? 10억 원을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에 대한 채권자가 여기 있었을 때는 좀 복잡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채권자는 어떻습니까? 원래 이것을 경매해가지고 10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병이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해버렸기 때문에요. 이제 갑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A는 이 X 물건을 경매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갑이 을에게 지금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겠죠. 10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 이 10억 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대신 권리를 행사하면 되겠죠. 대신 권리를 행사해서 가져가면 되겠죠.
가져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3자와의 관계 해가지고 있죠. 동그라미 상단에 전공 위에 보시면은 허위 표시의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것은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그 2항 법 조문하고도 나와 있습니다. 전항의 의사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했죠. 진의한 의사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가 됐을 때 그 효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